자, 여러분 이번 강좌에서는 유형자산 두 번째 감가상각 그리고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 공부할 때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에요. 근데 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집중해서 꼭 들어주세요. 그럼 감가상각이라는 단어 평소에 써보시진 않았죠, 그죠? 감가상각이야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요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는 어, 가치가 감소했다는 의미예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새로 신제품 핸드폰을 만약에 150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뭐 한 1년 쓰고 2년 쓰고 하다 보면 요 핸드폰 중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또 좋은 제품이 나오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다 보면 또 녹도 슬고 타이어도 부식되고 그러면 이제 중고 자동차 가격은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회계 공부하다가 웬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감가상각은 회계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기계장치를 300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의 기계를 구입했을 때 이거를 다 비용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기기는 예를 들어서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치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럼 300만 원 주고 기계를 샀을 때 이게 다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3년간 이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올해의 비용이 아니라 3년간의 비용입니다. 3년 동안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이 비용을 대응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100만 원씩 3년간 비용을 나눠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기장치 300만 원 구입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뭐 비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그 같은 해에 대응시켜서 이익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어려운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회계장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유용하게 정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유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익을 보고해야 되는데 기기장치 300만 원 구입하는데 현금 지출했네? 그럼 비용 300만 원. 올해 비용이 300이 들어간 거죠. 이건 3년간의 비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만약에 이 지출이 미래 효익을 주는 거라면 이렇게 3년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미래 효익이다라고 한다면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된 수익에 최대한 대응시켜 보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감가상각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는 땅이잖아요. 일반 기기장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땅은. 그래서 토지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안 합니다. 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기기장치를 150만 원에 현금 주고 취득을 했는데 이게 3년간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계입니다. 즉, 기기장치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그러면 현금으로 150만 원 나갔을 때 차변에다가 비용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쵸? 이 150만 원은 3년간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올해 다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우선 기기장치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예지만 150만 원이니까 3년이니까 5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기말 결산할 때는 이 기계장치 50만 원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수익을 냈겠죠. 이 기계로 제품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만큼 기계장치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수익 비용 대응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구입했을 때는 미래에 효익을 주는 거니까 그걸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 기간에 최대한 대응시켜보자. 어떤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으로 대응시켜보자 라는 게 감가상각 회계 처리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직접상각법이라고 메모를 해놨죠. 이 직접상각법이라는 것은 이 자산을 직접 대변으로 제거하고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이 직접상각법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기기장치의 금액은 100만 원으로 보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150만 원에 취득했지만 50만 원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보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연도 말에는 또 감가상각비 50만 원, 기기장치 50만 원이라고 했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연말에는 기기장치가 얼마로 남아 있겠어요? 재무상태표에? 그렇죠. 50만 원 남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년 매년 이 자산을 직접 제거해서 이 비용으로 만약에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재무상태표 보고서 상에서 이 기기장치를 처음에 얼마에 취득을 했었는지 그리고 감가상각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좀 더 샤프한 회계 처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간접상각법이에요. 자, 똑같은 거래입니다만 잘 보세요. 차변에 기기장치 150만 원 취득했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기말 결산할 때 50만 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근데 대변에다가 기기장치라고 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건 뭐냐면 기기장치라고 바로 기록을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기기장치라고 바로 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해서 기기장치가 가치가 감소됐다라는 거를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대손회계 처리할 때도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라고 하면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기기장치 자산에 대한 감소를 나타내는 계정 과목으로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서 만약에 기록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대변에 지금 기록을 했죠. 그럼 재무상태표 대변에다가 기록을 할 거냐? 우리가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자본인데 여러분 이게 부채인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부채는 아니죠. 대변에 있다고 해서 다 부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기록했지만 기기장치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지 이건 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대변에다가 따로 기록하기도 모호하고 그쵸? 재무상태표 대변에다가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 기기장치 바로 밑에다가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요 가로는 마이너스 부를 말하는 거. 이거 마이너스 의미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감됐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비 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에서 누계액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50에서 10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자, 취득원가 150이라는 건 언제든지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누적돼서. 그렇죠? 그러면
얼마에 취득했고 그동안 얼마를 감가상각했는지 알 수 있고요. 남아있는 금액까지 알 수 있죠. 자, 요 취득원가 150에서 50만 원을 뺀 요 100만 원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요 용어도 기억을 해주세요. 장부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를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계액을 사용하게 되면 취득원가가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인지 얼마인지 각각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상각하는 것보다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상각하지 않고 간접 상각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가상각을 매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기기장치를 매년 매일매일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될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은 12월 31일이나 결산을 할 때 특정 기간 말에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우선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몇 년간 쓸 것인지, 그리고 이걸 다 쓴 다음에 뭐 고물상에 내다 팔면 고철값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샀고 몇 년간 쓸 거고 남아있는 가치가 얼마일지를 알아야지 이걸 가지고서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할 건지를 고려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요소라고 합니다. 자, 취득원가는 실제 돈 주고 산 거니까 이건 실제 값이지만 내용요소와 잔존가치는 몇 년을 사용할 것인지 나중에 이 가치가 얼마가 남아있을지 이 실제가 아니죠. 이거는 추정에 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추정 없이는 회계를 못합니다. 근데 이 추정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3요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매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기법들을 이미 학자들이 만들어 놨겠죠. 그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깊은 의미를 너무 두셔도 좋지만 그냥 단순하게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정액법이에요. 정해진 금액으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한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균등상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기장치를 100만 원에 샀습니다. 내용연수가 3년이에요. 요거 3년간 다 쓰면 10만 원에 남아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뭘까요? 100만 원에 샀고 10만 원은 고철값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90만 원을 내가 쓰는 거니까 3년 동안 90만 원 나누기 3 하면 되죠.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죠. 사실은 별 얘기 아닌데. 자, 공식으로 표현해 보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 나누기 내용연수 하든지 아니면 내용연수분의 1 하든지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1차년도에는 90만원 나누기 3 하면 30, 30, 30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정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든 자산을 정액법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또 합리적인 방법을 또 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건물이나 특허권이나 저작권 이런 무형 자산들은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은 보통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액법이라는 게 과연 논리적일 거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기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해의 성능이 좋으니까 수익 창출하는데 적게 기여했을까요? 많이 기여했을까요? 많이 기여했겠죠. 자, 기기장치를 구입한 해에는 성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에 많이 기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상 핸드폰 사면 처음에 여러분 만족도가 높잖아요. 여러분 만족도를 많이 높이죠. 점점점 이제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은 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 기기장치 같은 경우에도 구입했을 때 그 첫 해에는 성능이 좋으니까 수익 창출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첫 해의 상각을 많이 인식하는 것이 수익을 많이 인식했을 거니까 감가상각비도 많이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죠, 사실은. 논리상. 그리고 점점 기계가 쇠퇴해 가면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이러한 반비례적인 행태를 띠는 것이 정액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률법은 수익비용 대응을 보다 충실하게 표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률법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행태가 나올까? 자, 취득 원가에서 얘는 잔존 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그리고 정률이라는 상각 비율을 곱합니다. 여러분 정률은 막 뭐 복잡해요. 1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뭐 취득 원가분의 잔존 가치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격증 딴 사람들도 이거 외우는 사람 없을 거요. 뭐 강사들은 외우겠죠. 매일 보니까. 그럼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 문제에서 몇 퍼센트다라고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삼각 비율 안에 잔존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잔존 가치를 빼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깊게 생각해 보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단순한 암기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은 문제입니다. 100만 원을 취득했고 내용은 3년, 잔존가치 1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첫 해에는 감가상각 한 게 없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자, 정률 계산해 보니까 0.531이 나왔어요. 이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하니까 54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 금액을 1차년도 말에 감가상각비 53만 1,0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3만 1,000원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2차년도에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금액에 요 비율을 곱해가지고 요 24만 9천 39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금액을 또 2차년도 말에 감가상각비 24만 9천 39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9천 39원이라고 분기해 주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이렇게 연 단위로 비용 처리를 해주지만 재무상태표의 누계액은 이 누적된 금액이 나타나요. 이 두 금액을 합친 게 얼마겠어요, 여러분? 이 두 금액을 합친 게 바로 이 금액이죠. 그래서 이 누계액을 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주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다 더했을 때 90만 원이 딱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소수점 때문에 단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지막 차년도에는 요걸 다 합쳐서 90만 원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단수 차이를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자,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첫 해년도에는 50만 원, 20만 원, 뭐 11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 봤던 정액법처럼 일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이 수익 비용에 보다 더 대응이 더 잘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상각률 계산하는 게 무슨 루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온 기법들인데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있대요. 연수합계법. 자, 별거 아닙니다. 연수합계법은 정률법과 비슷하게 감가상각비를 첫 해에 많이 인식을 하면서도 이 계산하는 방식은 좀 단순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3년이면 내용연수 합계라는 건 1, 2, 3을 다 더해요. 그리고 첫 해년도에는 요 끝에 거부터 역순으로 그 다음 연도에는 2, 그 다음 연도에는 1 이렇게 해서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해가지고 첫 해년도에 상각이 많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아까보다는 덜 복잡한데 45만원, 30만원, 15만원 이런 식의 비율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률법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체감법은 뭐냐? 요거는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잔존 가치를 빼요. 어, 이중채납법은 여러분 여기 잔존 가치가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게 오탈자가 난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내용연수분의 1한 거에 곱하기 2배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는 이거까지 나오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탈자고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내용연수분의 1 한 거에 2배수를 한다고 해서 정액법 배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아까 사례에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계액을 빼는 거니까 첫 해에는 없죠. 곱하기 자, 우리 정액법은 3분의 1이니까 여기에 1을 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정률법과 비슷한 금액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잔존 가치가 아니고 누계액입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한 양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가치 뺀 금액에서 총 추정되는 생산량에서 단기에 실제로 생산한 수량이 있을 거잖아요. 기기장치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할 것으로 이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총 100개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실제 30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30%의 비율만큼 감가상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자격증 전산회계 2급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비례법이라는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봤어요. 자, 그럼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어렵지만 또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